5, 4, 3, 2, 1. 질의응답. 이번엔 에피소드보다 얼마 전에 연락으로 귀신 보는 친구 농가에 Q&A를 적어보려고 한다. 이야기를 쓸 때마다 많은 분들이 친구 등록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쪽지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친구에게 물어봐달라고 부탁해 오시는데 친구 녀석은 자긴 영능력자도 퇴마사도 아니라며 그런 질문 받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쪽지로 받은 많은 문의사항 중에 중복되는 몇 가지만 줄여서 올린다. 첫 번째 질문. 귀신은 정말 있는가? 혹은 사후세계는 존재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사람에게 굳이 귀신의 존재를 인식시킬 필요는 없으며 난 남들이 볼 수 없는 특이한 것들을 보고 말하고 느끼며 현실보다 더 합리적인 그들의 이유로 인해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귀신 보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없다고 믿어라. 그게 속 편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요즘 들어 가위에 자주 눌린다. 같은 꿈을 꾼다. 혹시 이것들이 귀신의 영향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은 그냥 꿈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꼭 귀신들은 일본 영화나 호러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일괄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본 귀신은 항상 몸 이리저리를 비틀고 거지 같은 소리는 요상한 모습으로 나온다.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기억해내고 있는 의식이 꿈에서 형상화되었다는 게 참 맞는 근거인 것 같아. 그런 호러 영화 같은 귀신도 물론 존재하지만 보통은 육신을 잃은 의식의 발현이기에 그렇게 기괴한 모습을 띠고 있진 않다. 그리고 그렇게 무언가의 이유로 자신을 어필하고 싶은 귀신이라면 긴가민가한 꿈 따위론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나타나겠지. 그땐 긴장하는 게 좋을 것이다. 세 번째 질문. 귀신이 해를 가할 수 있는가? 요즘 몸이 어디가 갑자기 이유 없이 아프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혹시 이것들이 귀신의 짓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아프면 귀신 탓하지 말고 병원부터 먼저 가라. 귀신은 쉽게 산 사람 몸을 건드릴 수 없다. 숨쉬는 이곳보다 더한 인과율이 그들에게 존재한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그보다 더한 인과율의 법칙을 감당해야 한다는 소리다. 만약 정말 귀신의 짓인 것 같다면 그 아프기 시작하기 전부터 자신이 누군가에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게 있나를 먼저 떠올려라. 그들의 인과율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걸 만큼의 각오일지도 모르니까. 네 번째 질문. 귀신이 보이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에 대한 답변은 우선 축하한다. 당신은 이제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게 되었다. 다섯 번째 질문. 귀신의 언어가 따로 있는가? 혹시 그들과 대화 가능한가? 그에 대한 답변은 물론 귀신의 언어가 따로 있다. 그렇지만 애기들이 처음 말 배울 때 의미도 모르고 어눌한 것처럼 육신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존재는 그들의 언어보다 살아있을 때의 언어에 더 익숙하다. 반대로 죽은 지 오래된 귀신은 그들의 언어에 익숙하기에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오래된 귀신은 본 적이 드물다. 여기까지 추려보았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류의 문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 퇴마.
이 이야기는 친구 과거편 이후 처음으로 해준 귀신과 얽힌 자신의 이야기다. 그리고 조금 많이 긴 에피소드일지도 모르겠다. 귀신 보는 친구의 이름을 K로 대신하겠다. 아주 오래전 그 녀석과의 대화. 야, 호러 영화나 괴담처럼 귀신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나? 뭐가 궁금하노 또? 내가 이런 거 궁금한 적 한두 번이가. 쉽게 못 건드린다. 그럼 그냥 허당이네. 졸업 후에 우린 뿔뿔이 흩어졌다. 머리가 나빴던 B와 C는 지방대학에 들어가 인천을 떠나게 되었고, A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따라 일을 배우러 다녔다. K는 20살의 반년이 지날 무렵 뜬금없이 친척이 있는 일본으로 간다고 했다. 나 혼자 쓸쓸히 인천에 남게 되었다. 많은 추억을 가졌던 학창시절도 졸업식과 함께 어른이 되며 끝이 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녀석이 비교적 늦은 군복무를 위해 귀국해 돌아왔고, 오랜만에 만난 녀석은 무뚝뚝한 모습 그대로였다. 녀석과의 술자리는 학창시절 옛날 얘기로 가득 채웠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병을 비워가며 회포를 푸는데, 이상하게 3차까지 와서도 일본에 있을 때 이야기를 녀석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내가 그래서 야, 일본에서 재미난 일 없었나? 일본 여자 사귀어봤나? 라고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녀석이 말없이 소주를 두 잔 더 비우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녀석이 취기 때문이었는지 뭐 때문이었는지 말을 아끼다가 녀석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위에 질의응답 편에서 언급했듯이 인과율이라는 것이 있고, 저 때보다 먼저 인과율에 대해 들은 시점이다. 네 혹시 원령이나 원기라고 아나? 뭐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다니고 그런 거 주원 같은 데 나오는. 맞다. 비슷하다. 귀신이 쉽게 뭐 그런 거 못한다며. 사람 해치고 그런 거. 인과율을 포기하면 가능하다. 뭔 소리고 그게. 영혼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과율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거든. 그러니까 페널티 같은 거다. 그 행동이 크면 클수록 그 인과율에 따른 책임도 커지지. 이쯤에서 사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저도 녀석에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녀석의 말에 따르면 사후에 대해 살아있는 자에게 제대로 언급한 순간 그 녀석이 죽은 뒤에 그만큼의 인과율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혼이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고 인과율을 각오하면 원기라고 된다. 그러고 그 살아있을 때의 한, 그리고 자신이 각오한 인과율이 크면 클수록 그 힘도 강력해진다. 그 녀석이 일본에 있을 때 일이다. 녀석이 일본에 발을 디딘 순간 느낀 것은 자신의 고국과는 다르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혼령들이 곳곳에 상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무당집보다 더 많은 숫자의 크고 작은 무당집들. 일본의 첫 느낌은 귀신의 나라 그 자체였다. 시간이 흘러 녀석이 일본의 생활과 언어에 익숙해질 무렵, 녀석이 지내는 맨션과 같은 건물에 사는 Y라는 30대 초반 남자와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었다. Y는 트럭으로 개인 화물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딱 보기에도 젊었을 적 꽤나 한가락 하고 다녔겠거니 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뭐 그 녀석 자신도 불량 학생이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선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다. 가끔 그 Y와 술을 마시며 가깝게 지냈고, 그날 또한 Y와 동네 작은 주점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다. Y는 늘 술을 마시면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 이야기를 늘상 했다. 여고에 다니는 2학년. 이쁘고 공부도 잘한다고
항상 말하는 레파토리였다. 그는 그의 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다. 여지없이 그는 그날도 자신의 동생 이야기를 했고, 얼마 후에 17살 생일인데 선물로 뭘 주면 좋아할지 요즘 애들 취향은 잘 모르겠다는 듯 시시껄렁한 얘기 따위를 했다. 그치만 그날은 그런 시시껄렁한 얘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녀석은 그날 주점에서 처음 봤다. K 자신의 온몸이 저릿저릿해져 올 정도로 강한 기운을 뿜어내는 홀령을. K는 그 존재가 뿜어내는 위압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거 원기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그치만 그것의 형체를 보려고 해도 봐지지가 않았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았다. 그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여자라는 것뿐. 아니, 더 솔직해지자면 무의식적으로 외면했던 것 같다. 보지도 듣지도 않기 위해. K는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얼핏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보다 제명을 못 살고 사고 같은 걸로 죽은 사람은 장례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K는 원기를 많이 봐왔지만 이번만큼은 처음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죽으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K는 Y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자리를 정리하려 했다. 그치만 자리를 정리해도 뭔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았다. 그 여자는 Y의 옆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녀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 Y를 추궁해봐야 했으나 다짜고짜 추궁한다고 해도 이상한 놈 될 것 같은 뻔한 느낌이 들며 그 여자가 없는 곳에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튼 K는 술자리를 정리하고 주점을 나왔다. 다행히 그 여자의 기운이 조금씩 멀어졌다. 따라오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지. 맨션에 도착해 Y가 들어간 것을 보며 녀석도 자신이 사는 층으로 올라갔다. 열쇠로 현관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현관 센서가 켜지지 않는다. 무언가 비릿한 냄새가 났다. 한기. 어두운 방 안에 말 그대로 얼어붙을 것 같은 한기가 방 안에 가득 차다 못해 넘쳐나는 느낌. 그리고 그 한기는 녀석에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귓가에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다. 방해하지마. 숱하게 귀신을 봐왔고 후에 나이가 들며 그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지만 어릴 적에 느꼈던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 자체가 주는 위압감. 농담조로 녀석은 얘기했다. 우습지만 K는 그때 내 생각이 잠깐 났다고 한다. 그놈이 있었더라면 하고. 녀석도 살아오며 별별 단맛 쓴맛 다 봤다. 시간이 조금 흐르니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그 여자에게 말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해를 가하면 너 역시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러자 갑자기 그 여자가 이런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는 소리인지 무언가를 토해내는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기괴한 소리. 그 기괴한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간간히 탁한 웃음소리도 섞여 들려왔다. 녀석은 잠시 주춤했지만 그 소리는 조금씩 사라져갔다. 한기 또한 사라졌지만 비릿한 냄새는 여전했다. 녀석은 먼저 전등 스위치 쪽으로 가서 불을 켰다. 방 안에 그 여자가 있던 곳에는 갈색 액체가 물 흘리듯 떨어져 있었다. 피였다. 그것도 붉은 빛깔이 아닌 오래된 흑갈색의 피. 그치만 굳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흘러 있었다. 그리고 그 피는 베란다 쪽까지 이어져 베란다 난간에서 끊겨 있었다. 녀석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Y가 사는 층으로 내려갔다. Y의 집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눌러대며 Y를 불렀다. Y가 이제 막 잠자리에 누웠다 일어난 모습으로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다. 녀석이 무슨 일 없냐고 묻자
Y는 밤에 무슨 실례냐며 화를 내고 문을 닫아버렸다. 녀석은 반쯤 당황해하며 돌아서는데 귓가에서 다시 한번 들려왔다. 아직은 아니야. 이제 곧. 녀석은 그렇게 별 수 없이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종이를 여러 장 뜯어 빽빽하게 휘갈렸다. 그 귀신 쫓는 부적을 말이다. 그리고 테이프를 가지고 나가 Y의 집 앞으로 갔다. 그리고 현관문 위쪽부터 시작해서 둘러싸듯이 그 종이들을 붙였다. Y가 쓸데없이 떼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창문 쪽도 신경 써야 했지만 일단 어쩔 수 없었다. 현관 쪽만 붙여놓고 그렇게 녀석은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녀석이 Y의 현관 앞을 지나쳤을 때 녀석이 붙여놓은 종이들이 붙어있는 채로 전부 네모난 재가 되어 있었다. 원형을 유지한 채 말이다. 손을 대니 부스스하고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종이가 붙어있던 벽면엔 그 어떤 그을음도 없었다. 사람이 한 짓은 아니라는 것이다. 녀석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전화기를 열었다. 할아버지. 믿을 만한 곳은 그곳밖에 없었다. 그치만 막상 할아버지와 통하니 이딴 것들에 대한 걸 말할 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타지에 있다고 걱정하시는데 더욱 걱정을 끼칠 순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사사로운 이것저것 안부만 물어보고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힘이 닿지 않는 일에 휘말리지 말거라. 녀석은 할아버지의 뜬금없는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대충 얼버무리며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별일 없이 잠잠했다. Y도 별일 없어 보이고 녀석도 그냥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다. 그렇게 어느 날 저녁 방 안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Y에게 전화가 왔다. 자신의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며. 녀석이 Y 집에 도착하니 웬 낯선 여자아이와 식탁 위에 이것저것 차려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Y가 말한 그 동생. 음식 냄새로 보아 Y의 솜씨는 아닌 것 같고 그의 동생 실력인 것 같았다. Y의 말대로 그의 동생은 수수한 듯 했지만 미인형에 가까웠다. 그리고 몸에 배어있는 듯한 예의 바른 행동. Y의 외모나 평소 행동과는 달리 동생에게 꽤나 자상한 듯 보였고 동생 또한 그런 Y를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두 남매는 사이가 겉보기에도 좋아 보였다. 그날은 다름 아닌 그의 동생의 생일. 녀석이 왜 생일인데 친구와 보내지 않느냐고 묻자 동생은 오빠가 꼭 생일은 자신이나 가족들과 먼저 보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려왔다고 대답했다. 팔불출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으나 저런 동생이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을 먹고 Y와 맥주 한잔을 하며 그의 동생과 PS 게임 같은 걸 하며 즐겁게 놀았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흘렀고 녀석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의 동생도 이제 가봐야겠다며 일어나자 Y는 늦었는데 자고 가라며 잡았다. 동생은 오빠네 집에서 자면 오빠가 깨워주지 않아서 늘 학교에 지각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동생은 Y에게 받은 큰 곰인형을 안고 길을 나섰고 Y와 녀석은 동생을 적당히 배웅을 나섰다. 그리고 동생이 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는데 그의 여동생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조금씩 보이지 않을 때쯤 뭔가 이상하다. 녀석은 갑자기 미친 듯 동생의 뒤를 따라갔다. Y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녀석을 따라왔고 한참을 뛰자 컴컴한 곳에서 그의 여동생이 기절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Y는 동생을 계속 깨우며 이게 무슨 일이냐며 혼잣말인 듯 소리 질렀다. 녀석은 그때 보았다. 그의 동생이 저 멀리서 그 여자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어떠한 저항도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Y는 구급차를 불러 기절한 동생을 응급실로 데려갔다. 사실 병원 가도 별 수 없을 거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별로 그 상황에서 통할 것 같지는 않았다. 녀석도 무언가 심상치 않아 보여서 같이 따라 나섰다.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서 그 여자 얘기를 꺼내야 하는지 머뭇거리고 있었다. 응급실에 그의 동생을 눕히고 의사에게서 외상이나 별다른 증상은 없고 가벼운 쇼크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을 들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니 잠시 링거를 맞고 휴식을 취해라 등등 형식적인 진단을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Y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 찾아왔다. 그의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 했고 Y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중 그의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 Y와 그의 부모는 괜찮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캐물었고 그의 동생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숨이 막혀왔고 그 뒤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동생이 가슴 부분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고 동생의 블라우스에 피가 스며드는 것이 보였다. 그의 부모들은 서둘러 간호사를 불러 상태를 봐달라고 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녀석이 Y에게 들은 얘기는 동생의 가슴에 무엇인가로 긁은 듯 깊이 패인 자국으로 마지막 생일 축하해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당황스럽지만 분명 간호사들이 그녀의 호흡을 돕기 위해 블라우스에 단추를 풀었을 때 그런 상처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녀석은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 이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Y에게 먼저 예전에 크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냐고 물어봤다. Y는 그딴 녀석이 한둘이겠냐며 농담조로 얘기하다가 잠시 동안 무언가를 떠오른 듯 해보였고 초조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녀석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되묻자 Y는 정색하며 그딴 일 없다고 대답했다. 녀석은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전에 할아버지와 통화했던 기억이 떠올라 일본에선 신사에 있는 스님 같은 사람들이 위령 같은 걸 해주는 행위를 한다고 들은 적이 있으니 무슨 일이 더 생기기 전에 신사 같은 곳에 찾아가라고 전했다. 그렇게 녀석은 Y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와 잘 준비를 하고 잠자리를 펴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갑자기 누군가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녀석은 잠에서 깼다. 누구냐고 부시시한 목소리로 물어보니 Y였다. Y는 다짜고짜 녀석에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까 신사 어쩌고 한 게 무슨 의미냐고. Y는 잔뜩 겁에 질 모습이었다. 녀석은 이런 상황이 늘 익숙했다. Y를 진정시키며 무슨 일이냐고 차근차근 물어봤다. Y는 동생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전등을 켜고 입고 있던 옷을 벗으려 하자 전등이 나가버렸다고 한다. 짜증을 내며 스위치 쪽으로 다가간 순간 전등이 들어왔고 그렇게 전등이 깜빡깜빡하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리고 깜빡거리는 방 안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건 허리까지 내려오는 칠흑 같은 흑발에 긴 머리에 온통 검은 옷과 검은 빛깔 같은 느낌의 여자. 여자의 머리는 피 같은 것이 굳어서 떡이 져 있었고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채로 구부정한 자세로 손을 늘어뜨리며 우는지 웃는지 온몸을 기분 나쁘게 그리고 천천히 들썩거렸다고 한다. Y는 온몸에 튀어나올 정도로 소름이 돋았고 미칠 듯한 공포감에 조금씩 뒷걸음을 쳤는데 그 여자가 손을 쭉 뻗어 Y의 목을 움켜잡았다고 한다. 어찌나 세게 잡혔는지 캐캐기는 소리조차도 못 내며 버둥거리는데 그때 그 여자가 몸을 들썩이며 그 여자에게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그 소리에 Y는 혼절할 듯한 공포감을 느꼈고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기절하기 직전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Y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가 그래. 환영이다. 환영일 거야. 이렇게 억지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실로 향했는데 거울을 본 순간 자신이 움켜졌던 목에 있는 손바닥 자국과 5개의 깊이 파인 손톱 자국을 보았고 그보다 거울로 자신의 뒤에 여전히 구부정하게 서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녀석의 집으로 온 것이다. Y는 녀석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증거처럼 남아있는 자신의 목의 자국을 보여주었다. Y의 얘기를 들은 녀석은 다시 한번 Y에게 누군가에게 크게 원한을 산 적이 있는지 물었다. Y는 아까처럼 그런 거 없다고 같은 대답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보였다. 일단 당신의 방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안 돼. 아직 그것이 있을지도 몰라. 녀석이 Y에게 그럼 혼자 다녀올 테니 잠시 여기 있으라고 하자 무섭다고 하며 머뭇거리다 녀석을 따라 나섰다. Y의 집 현관을 열자 전에 그 여자가 녀석에게 찾아왔을 때처럼 기분 나쁜 비릿한 냄새가 났다. 역시 진짜로 찾아왔던 건가? 그치만 그 여자의 기운은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은 사라진 듯 했다. 방 안은 불이 온통 깜깜했다. 녀석은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자신의 방과 구조가 같으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불을 켜자 방 안이 환해지며 방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녀석의 방에서와 똑같이 흑갈색에 굳지 않은 오래된 피가 쏟아져 있었다. 그리고 Y가 말한 대로 화장실에도 똑같이 그 핏자국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Y가 이게 뭐야? 하며 소리를 질렀고 녀석은 그 소리에 반응하고 Y가 있는 쪽으로 갔다. Y가 동생에게 선물했던 곰인형. 녀석이 바닥에 피해 신경 쓰느라 미쳐보지 못한 것이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이 모습은 또 뭐고? 분명 그 인형은 그의 동생이 가지고 갔었고 그의 동생이 기절했을 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다. 그치만 Y의 방 안에서 발견된 곰인형은 온전한 모습이 아닌 여기저기 처참하게 찢겨 군데군데 솜이 튀어나온 흉측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강한 기운에 어디선가 느껴졌고 녀석은 그것이 다시 왔나 싶어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녀석의 시선이 머문 곳은 한쪽 벽면의 TV 쪽, 그리고 TV 옆에 놓여져 있는 DVD 캠코더가 작은 불빛을 반짝거렸다. 혹시 저거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한동안 쓰지 않고 그냥 옆에 놔둔 것뿐일걸. 녀석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Y는 케이블을 찾아 TV를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녹화돼 있을 리 없다는 그 캠코더를 연결하니 TV 화면에 기분 나쁜 노이즈가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엔 그 캠코더가 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Y의 방안이 촬영되고 있었다. DVD 캠코더의 화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심한 노이즈와 지직거림. 마치 오래전에 봤던 복사되고 복사된 불법 비디오를 보는 듯한 화질이었다. 그리고 화면의 방 안에 Y와 그의 동생이 등장했고 녀석도 등장했다. 아까 같이 저녁을 먹었을 때 촬영된 것이었다. 익숙한 장면이었다. 하나만 빼고는. 그 여자가 그의 동생 뒤에 서서 기분 나쁘게 몸을 천천히 들썩이며 지저분한 밧줄로 그의 동생의 목을 칭칭 둘러감았다. 녀석은 그 장면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까 전에 저딴 상황이 있었다면 자신이 느끼지도 보지도 못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화면 속에는 그 여자가 밧줄로 그의 동생의 목을 감고 거세게 끌고 가려고 했고 동생은 고통스러워하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처참하게 저항하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그치만 화면 속 Y와 녀석은 아까와 다른 것 없이 즐거운 표정으로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전혀 나지 않던 그 화면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살려주세요. 탁하고 기분 나쁜 목소리.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재생이 중지되었다. 녀석이 다시 한번 봐야겠다고 하며 Y 쪽을 바라보자 Y는 정신이 나가 패닉 상태가 되어 있었다. 녀석이 Y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고! 아, 그래. 그래. 여전히 정신을 완전히 차리지 못한 듯한 Y가 캠코더를 다시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까와는 달리 재생이 되지 않았다. 믿을 수 없게도 공 DVD 상태였던 것이다. 녀석은 일단 DVD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Y에게 DVD를 빼주길 요청했다. 캠코더에서 DVD를 꺼내주는 Y를 향해 녀석은 다시 한번 질문했다. 진짜 누군가한테 크게 원한 살 일 없어요? 예? 없어. 그런 거 없다고. Y가 무엇인가를 감추는 듯 했지만 녀석은 더 이상 캐물을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아까처럼 더 이상 휘말려서 좋을 건 없겠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었기 때문이다. 다행이네요. 만약에 원한 때문에 이러는 거면 적당히 하고 끝낼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녀석은 멍하니 있는 Y를 바라보며 말했다. 녀석이 방 안을 나서려고 하자 무섭다고 붙잡는 Y. 녀석은 그런 Y를 뿌리치고 그리고 하루빨리 동생을 신사에 데려가라는 말 또한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신경 쓰지 말자. 그 후론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그 여자도 녀석의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Y랑 마주치는 일도 연락이 오는 일도 없었다. 아마도 동생 때문에 자신의 본가로 돌아간 듯 했다. 그렇게 조용한 며칠이 흘렀다. 여느 때처럼 평온히 지내는 와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Y였다. 녀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우리 집에 같이 가줄 수 있어? 녀석은 고민했다. 역시 별일 없을 리가 없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치만 그냥 무시하기엔 Y의 목소리는 그 어떤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절망스러운 목소리 그 자체였다. 녀석이 전화를 끊고 몇십 분 후에 맨션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Y가 나타났다.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은 초췌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Y의 차로 그의 집까지 가는 중에 녀석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Y는 가서 전부 얘기해주겠다는 대답 외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도착한 Y의 집은 연립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같은 곳이었다. 차에서 내려 그의 집 앞에 들어선 순간 강한 한기와 불안하고 음습한 기운이 녀석의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 여자다. 녀석은 그의 집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그 기운을 따라 안방 같은 곳으로 들어가니 방 한가운데 그의 동생이 환자처럼 누워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딸을 걱정하듯 바라보며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검은 여자 또한 구부정하게 팔을 길게 늘어뜨리며 그의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녀석이 그 여자를 바라본 순간 천천히 한기와 함께 사라졌다. 그의 어머니가 녀석을 발견하고 Y 또한 뒤따라 들어왔다. 녀석이 확인한 동생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그 수수하면서도 미인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쇠약한 노인의 쇳소리 같은 숨소리만 내며 창백하다 못해 파란빛이 도는 피부는
야위도 못해 뼈에 가죽만 씌운 것처럼 느껴졌다. 녀석은 다가가 동생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했다. 온몸은 알몸으로 시멘트 바닥에 끌려다닌 것 마냥 거친 찰과상 투성이었고 목과 양 손목 발목에 붉은 빛 자국이 강하게 남아있었고 그 붉은 빛 자국 안은 여기저기 창이 돋아 흉측한 모습이었다. 녀석은 역한 느낌을 억지로 참으며 사람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왜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 방치해두냐고 따지듯 물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있으면 가족들이 아무리 자주 찾아온다 해도 혼자 입원해 있는 시간이 무섭다며 딸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했다. 녀석은 다시 딸을 신사에 데려가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러자 Y가 옆에서 녀석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며 불러냈다. Y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렇다. Y와 부모님들은 Y가 겪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동생을 데리고 처음 가까운 신사를 찾았다. 그치만 그 신사를 관장하는 스님이 나와 이 아이는 이곳에서 어찌할 수 없다 라는 대답만 들었고 다른 신사를 찾아가도 위험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라는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몇 번이고 신사에서 거절을 당하자 Y는 그 신사의 사람들과 몇 번이나 싸움을 했고 그렇게 여러 군데의 신사들을 돌아다니다가 한 신사에서 그의 동생을 맡아주겠다고는 했지만 아주 큰 액수의 공양을 요구해왔다. Y와 그의 부모님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기에 그 신사에 동생을 맡기고 신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위령의식이 시작한 지 5분도 채 안 돼서 의식을 하던 스님이 동공이 풀려 휜자위만 들어있는 채 입에 거품 물고 뛰쳐나왔다고 한다. 난 아니야. 아니라고. 라는 말만 외치며 미친 사람처럼 펄쩍이다 기절해버렸다. 놀란 Y와 부모들은 동생이 있는 곳으로 뛰쳐갔는데 그녀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놀라 한없이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정주한 채로 정면만 보고 있었다. 놀란 그녀의 부모가 이게 무슨 일이냐며 흔들자 그녀는 곧바로 기절해버렸고 한참 후에 깨어난 그녀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다. 위령의식 때 스님과 동생은 서로 마주보고 정조했고 자신은 눈을 감고 스님은 동생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채로 불경 같은 것을 중얼중얼 낭독했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불경 소리가 멈추고 머리에 얹은 손이 부르르 떨리는 느낌과 힘이 너무 들어가서 머리가 아파서 살짝 눈을 떴는데 동생의 눈에 들어온 건 그 검은 여자가 구부정하게 스님 옆에 서서 스님의 뒷 목덜미를 강하게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스님에게 들이밀며 스님 얼굴 가까이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살려주세요. 라고 기괴한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하다가 눈을 뜨고 있는 그녀 쪽을 갑자기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생의 눈앞에 그 여자가 얼굴을 휙 들이밀더니 또다시 기괴한 목소리로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에 동생이 극도의 공포로 얼어붙어 있을 때 지저분한 밧줄로 그 여자가 스님의 목을 둘둘 감아 그 방 안 여기저기를 끌고 다녔고 스님은 죽을 듯이 괴로워하며 버둥거렸다. 이상한 건 분명 저쪽 편의 스님은 그 여자에게 목이 감겨 끌려다니는데 자신의 앞엔 여전히 정신을 잃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스님이 정주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 기괴한 상황에 동생도 정신을 잃은 건지 어떤 건지 그 뒤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별 수 없이 동생을 다시 데려왔지만 동생은 계속 상태가 악화되었다. 계속 몸에 알 수 없는 상처가 나서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동생은 강하게 거부했고 동생이 깨어있을 땐 그 여자가 눈앞에 있다. 그 여자가 내 목에 밧줄을 감아 나를 끌고 다닌다 라는 소리를 하다가 지쳐 잠이 들고 눈을 뜨면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 그러면서 몸의 상처는 점점 심해져 갔다고 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녀석은 Y에게 한 번 더 물었다.
정말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냐고. Y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답답해진 녀석이 동생을 저렇게 죽어가게 두고 마음대로 하라고 화를 냈고, 그제서야 Y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커다란 실수라며. 당시 Y가 2학년이던 시절, Y는 3학년들조차 다 싸움으로 잡아버린 학교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상남 2인조에 나오는 만화같이 학교 집단을 크게 이끌고 다녔고, 그 집단의 리더로 있었다. 당시 Y와 같은 반 학생 중에 전교에서 이지매를 당하던 유코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1학년 때부터 이지매를 당했다. 집안이 어려운 듯 지저분한 교복 차림과 쾌쾌한 냄새, 그리고 매일 감지 않는 머리는 따돌림을 당하기에 충분했었나 보다. 유코는 이쁘지 않은 평범한 얼굴의 여학생이었지만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커서 교복 블라우스 단추를 잠그지 못한 채로 늘 열린 블라우스 속에 티셔츠를 입고 다녔다고 했다. 짓궂은 아이들은 유코를 벽에 세워두고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놀았고, 싫다고 하거나 저항을 하면 폭력을 가했다. 유코가 그 정도의 이지매와 추행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학교에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Y의 패거리 중에 있던 쇼타라는 그 아이 때문일지도 몰랐다. 쇼타는 잘생기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참 좋았다. 유코 또한 쇼타를 짝사랑했다. 아이들이 유코의 일기장을 뺏어서 보다가 쇼타를 좋아한다는 내용 때문에 알게 되었고, 너 같은 게 감히 쇼타랑 어울리냐며 그 또한 아이들에게 괴롭힌 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은 유코의 생일날 일어나게 되었다. Y가 교실에 갔더니 책상에 앉아있는 유코에게 생일 축하라며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들이붓고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을 유코와 유코의 책상 위에 던져댔다. 그 모습을 보고 Y가 그들에게 다가갔고, 유코를 괴롭히던 대여섯 명의 아이들은 그를 보자 경직되었다. Y는 보통 학생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뭐 하는 거냐 니들? 아니, 그냥 오늘 유코 생일이라서 축하하려고. 아이들은 Y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병신 같은 짓 하지 말고 꺼지라. 아이들은 그 소리에 놀라 주랭랑을 쳤다. 반에 있던 다른 아이들은 숨죽이며 자신의 책상만을 바라보았다. 꺼지라는 말 안 들리나? 다시 한번 위협적인 Y의 말에 반의 모든 아이들이 교실 밖을 빠져나갔다. 너 괜찮냐? 고맙습니다. 아니, 고마워. 유코 또한 반 아이들처럼 Y를 두려워했다. 너 오늘 생일이냐? 응. 이따 학교 끝나면 우리 집 가자. 쇼타도 올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갈게. 유코는 쇼타가 온다는 말에 수업이 끝난 후 Y를 따라 나섰다. Y의 집에 도착하니 쇼타를 포함한 4명 정도가 담배를 피우며 만화책이나 잡지 같은 걸 보고 있었다. 유코는 쇼타가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운 듯한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돌렸다. 유코와 Y가 집에 들어서자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먹을 것 좀 사가지고 온다며 슬금슬금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유코는 최악의 생일을 맞게 되었다. 평소 Y는 왕따였지만 가슴이 컸던 유코를 보며 쟨 처녀일 거다. 한번 눕혀볼까? 라고 심심할 때마다 얘기했고, 그리고 그 더러운 발언을 결국 실행에 옮긴 것이다. Y는 억지로 유코를 강간하기 시작했고, 저항을 해봐도 Y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다. 버둥거리는 유코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내려치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하였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유코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Y의 이야기를 듣다 녀석은 멈칫했다. 예전 Y의 집에서 DVD를 들었을 때 났던 그 소리. 그 후로 유코란 여자는 어떻게 되었냐고 녀석이 묻자 Y는 또다시 한참을 뜸을 들이며 이야기했다. 그런 일을 당한 후에도 유코는 학교에 꾸준히 나왔다고 한다. 전보다 더욱더 어두워진 모습으로. 그런 유코를 보며 Y는 비웃었다. 그치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후 수업이 없는 토요일, 쇼타가 유코를 따로 불러냈다. 야, 너 나 좋아한다며? 싫어하냐?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보네? 아니야. 좋아해. 근데 너 Y랑 그거 했잖아. 나 좋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Y랑 그럴 수 있어? 어?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나랑도 하면 되지. 그건 왜? 싫어? 이따가 수업 마치고 3시쯤에 구교사 앞으로 와라. 당시 Y의 학교는 신식 건물이 들어서고 구교사는 공사를 위해 출입을 막아놓은 상태였다. 유코는 구교사 앞에서 쇼타를 만나 구교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유코는 그곳에서 쇼타에게 또 한 번 반강제적으로 당하게 되었다. 그치만 쇼타란 놈은 생각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 쇼타와 가까이 지내던 4-5의 패거리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구교사에 있던 더러운 밧줄로 유코를 묶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한 놈은 비디오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다른 패거리들은 번갈아 유코를 강간했다. 그렇게 유코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일날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번 자신이 짝사랑하던 이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 그 후로 유코는 더 이상 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고 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소문만이 들려왔다. 이야기를 다 마친 Y가 담배를 피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겨웠다. 역겨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차올라 혀끝까지 밀려왔다. 녀석은 Y를 한 방 먹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이번 일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 여자에게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모두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 그치만 내 동생은 아무 잘못 없잖아. 내 동생을 봐서라도 제발 좀 도와줘. 부탁 좀 할게. Y가 거의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부딪히며 녀석에게 빌었다. 그치만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어디 가서든 죽어버리라고 당신. 녀석은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의 동생의 상태를 잠깐 확인하려 그 동생이 있는 방으로 다시 갔다. 그의 어머니는 손님인 나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는 듯 했다. 눈을 감고 불안한 듯 시체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그녀. 미안하다. 난 널 도와줄 수 없다. 속으로 생각하고 녀석이 뒤를 돌아섰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뒤를 돌아보니 그의 동생이 눈을 뜨고 힘없이 녀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가 집에 왔을 때 그 여자가 사라졌어요.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울먹이며 간절하게 부탁하는 동생의 모습. 그렇게 한참을 동생을 바라보다가 녀석은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라. 오빠가 반드시 살려줄게. 고맙습니다.
라는 힘없는 대답과 함께 그녀가 다시 잠들어 버렸다. 녀석은 방에서 나와 Y에게 다가갔다. 흥신소든 뭐든 이용해서 유코라는 여자 유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쇼타라는 새끼 행방 당장 찾아와. 그 후로 녀석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Y의 동생 곁을 지켰다. 그의 부모님들은 녀석을 볼 때마다 괜히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수시로 이야기했다. 아마 그 집에 머무르면서 죄송하다는 소리를 100번도 넘게 들은 것 같다. 동생이 깨어있을 땐 녀석에게 힘없이 말을 걸어왔다. 오빠, 일어났나? 우리 오빠는 어디 갔어요? 너 낫게 해주려고 약구하러. 동생은 그런 게 어딨냐고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녀석은 말주변이 없었다. 그녀가 학교 다닐 때 이야기나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면 말없이 들어주는 것이 녀석의 일과였다. 가끔 잠들어 있던 동생이 잠결에 고통스러운 듯한 신음소리를 낼 때면 여지없이 그 여자가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녀석은 눈을 감고 동생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다렸다.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여자가 코앞에 내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고, 가끔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 녀석 때문에 동생에게 손대지 못하는 듯 했다. 그 여자는 한참 동안 한기와 기운을 뿜어내다 사라졌다. 그 여자가 사라지면 동생이 깨어났다. 오빠, 그 여자 왔었나요? 아니. 오빠, 응? 고마워요. 그렇게 그 여자가 찾아왔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며칠이 지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은 시간에 Y가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기에 녀석은 바로 Y를 따라 나섰다. Y가 알아낸 것은 유코가 그 뒤로 건물에서 투신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고, 부모나 친척도 없이 오랫동안 혼자 살던 아이였다고 한다. 유코의 유해는 알려지지도 지명도 이름도 없는 사는 작은 신사에 있었다고 했다. 쇼타란 녀석은 죽었어. 죽었다고. 살아있다면 오히려 신기한 거겠지. 죽기 전까진 내 동생처럼 몸에 알 수 없는 상처를 시달렸고, 이상한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 든다는 등 정신 발작을 일으켰나 봐. 그래서 정신병원에 감금되다시피 지내다가 결국 아무런 원인도 찾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 그 녀석 부모들도 병원으로 향하는 와중에 원인불명의 교통사고로 둘 다 죽었다고 하더군. 그 부모의 사고도 그 여자의 짓일 거라는 직감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도착한 곳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산.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없었던 듯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자연스레 만들어졌던 산길이 다시 수풀과 덩굴로 우거져 있었다. 한참을 산길을 따라가니 신사가 있음을 알려주는 도리가 보였다. 이상한 건 무언가를 봉인해 놓은 것처럼 굵은 동아줄과 부적 같은 걸 서로 엮어 도리의 양기둥에 가로로 묶어 놓았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스님 한 명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참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 주십시오. 녀석은 스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유코라는 여자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안내하겠다고 앞장섰고 녀석과 Y는 스님의 뒤를 쫓았다. 스님이 안내한 곳은 유코의 유골이 있는 제단. 인과율.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가 필연적으로, 즉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경우 이 법칙을 인과의 법칙 또는 인과율이라고 한다. 유코의 제단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제단을 장식하던 비목, 불상도, 제단도 전부 부셔져 있었다. 녀석이 그 앞에 선 순간 울컥하는 강한 느낌과 함께, 그리고 부서진 제단에서 느껴지는 그녀가 가진 서러움과 슬픔에 눈물이 나왔다. 어째서? 왜 이렇게까지? 도대체 왜? 왜? 녀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Y는 스님에게 왜 제단이 부서진 채로 방치하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스님은 혼자 말하듯 조용히 얘기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이 아이의 제단은 몇 번이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새로 만들고 세워도 금방 다시 부서지더군요. 스님은 녀석을 지나 제단 쪽으로 가서 부서진 상자 같은 곳에서 유골이 담긴 항아리를 꺼냈다. 스님이 항아리를 열자 유골이 있어야 할 항아리가 모래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세 번째인가 제단이 부서졌을 때 항아리가 깨지고 불이 붙을 수 없는 뼈가루에 말도 안 되게 또다시 불이 붙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이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지독히도 인과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과라는 게 도대체 뭐야? Y가 물었다. 홀령들은 그들의 세상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머무릅니다. 그런 와중에도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홀령을 핍박하고 다른 홀령 위에 군림을 마련드는 홀령도 있을 겁니다. 시답지 않은 장난 따위를 치려는 홀령도 있을 것이고, 생전의 원한 따위로 살아있는 존재에게 해를 입히려는 홀령도 있겠죠. 그치만 법관도 경찰 같은 것도 그들에게 있을 리 없겠죠. 인과는 그들에게 일종의 질서입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 그 이상의 벌이나 고통을 스스로 받게 합니다. 스님이 부서진 제단에서 향을 꺼내 향을 피우며 이야기했다. 이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육신에 흔적조차 소멸될 정도의 인과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의 존재 또한 무사하지는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군요. 녀석과 Y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녀석은 스님에게 인사를 한 뒤 이럴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신사를 나와 산을 타고 왔던 길을 내려갔다. 유코는 우리가 그렇게도 원망스러웠을까?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닥쳐라. 무엇이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제잘되지 말고 닥치라고. 녀석은 Y의 말을 끊어버렸다. 녀석에게 Y는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유코가 가지고 있는 원한과 인과의 일부를 그녀의 재단에서 느꼈을 때 알 수 없는 슬픈 감정이 밀려왔다. 케이군, 난 잠시 들를 곳이 있으니 먼저 동생에게 가주지 않겠어? 녀석은 Y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의 동생에게 발을 돌렸다. 효타라는 녀석의 일가족을 몰살시킨 여자다. 동생을 오랫동안 혼자 두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더욱 초조해하며 서둘렀다. 그렇게 Y의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Y였다. 케이군, 뭐요? 내가 죽으면 유코도 내 동생을 용서해 줄까? 당신 그게 무슨... 부모님에게도 동생에게도 케이군이 적당히 잘 둘러대졌으면 좋겠어. 이봐,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어? 케이군에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난 누군가에게 피해만 주고 사네. 내 동생 잘 부탁해. 전화기를 어딘가에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하는 소리, 이어들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유코에 대한 사과의 의미였을까? 동생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자는 등가 교환의 의미였을까? Y는 유코처럼 스스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녀석은 고민했다. Y에게 가야 하나, 아니면 Y의 부탁대로 동생에게 가야 하나. 녀석은 일단 Y가 무사하기를 빌며 동생 쪽으로 발길을 재촉하기로 했다. Y가 죽는다면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고 부탁이 될 테니. Y의 집 앞에 도착하자 녀석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동으로 정리되었다. 그 여자가 왔다. 한기가 아닌 집 밖으로까지의 지독한 살기를 내뿜으며. 녀석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Y의 부모님이 기절해 있는 것이 보였고, 동생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그 여자가 동생의 목을 움켜잡고 들어올린 채 서 있었다. 동생은 버둥거리지도 않고 축 늘어져 시체처럼 그 손에 매달려 있었다. 그만둬. 아무 상관도 없는 애한테 뭘 어쩌겠다는 거야. 녀석이 소리쳐도 그 여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도 점점 동생은 조금씩 기운이 사라져갔다. 이대로 두면 정말 죽겠다 싶어서 녀석이 달려가 그 여자의 어깨를 잡았다. 형체를 스스로 만든 홀령. 동생만큼이나 이 여자도 위험했다. 그 여자의 어깨를 잡자 차가운 기운을 넘어서 손이 타버릴 듯한 냉기가 느껴졌다. 드라이 아이스보다 더 차갑고 뜨거운 느낌. 그 여잔
동생을 내려놓고 녀석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여자의 몸에서 지저분한 밧줄들이 솟아나와 녀석의 몸을 휘감고 목을 조르며 갑겼다. 유코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밧줄. 밧줄이 목에 조여드는 힘이 너무 강해 녀석은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때 그 여자의 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유코! 녀석이 나지막히 내친 순간 유코의 홀령은 멈칫하며 밧줄에 힘이 풀렸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녀석의 물음에 유코는 그제서야 천천히 대답했다. 놈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어. 소소한 기쁨, 애정, 기대, 희망까지. 그래서 기다렸나? 저 아이가 네 나이였던 17살 될 때까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예상했던 대로 와이의 눈앞에서 저 아이를 먼저 죽일 작정이었구나. 근데 미안해서 어쩌지? 와이는 이미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와이는 당신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살려달라는 의미로 당신과 똑같이 투신했다. 이젠 상관없어. 유코의 홀령이 또다시 동생 쪽으로 다가갔다. 그만둬! 더 이상 인과를 쌓지 말란 말이다. 녀석의 소리침에 유코의 홀령이 다시 멈춰 녀석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유해도 사라져버렸어. 더 죄를 지으면 진짜 소멸되어 버릴지도 몰라. 그런 걸 내가 두려웠을 거라 생각해? 왜 그렇게 긴 세월을 고통스러워하는 건지 한 번쯤은, 단 한 번쯤은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한 번쯤은 이기적이어도 되는 거잖아. 한 번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 복수와 같은 것도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 당신 더 이상 어떤 존재로도 남아있지 못하게 된단 말이다. 녀석이 절규하듯 애원하듯 유코에게 외쳤다. 그리고 계속 밧줄에 목이 감겨 서서히 정신도 희미해졌다. 이미 늦었어. 유코가 다시 몸을 천천히 움직였다. 이젠 정말로 동생도, 어쩌면 자신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너무 늦어버렸네. 녀석의 몸에 감긴 밧줄이 풀리고 유코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걸까? 녀석은 기절해 있던 Y의 부모님을 깨워 그의 부모님에게만 Y의 사고 소식을 전해냈다. 후에 그의 동생은 건강을 되찾았고 그 후로 녀석은 도망치듯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 녀석은 한국에 오자마자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터미널로 마중을 나와 계셨다. 녀석을 보자마자 할아버지는 녀석을 안아주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한다. 터미널 대합실 한복판에서.